이게 벽꽃이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꽃도 또 꽃이 피하고 수분이 돼야지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건데, 농부들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벼가 무슨 꽃이 피나 모르는 거죠. 자, 자, 이게 미국의 빈곤율 도표예요. 빈곤율 현황. 최근에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지금 2010년 기준에서 미국의 빈곤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4,9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빈곤층, 말하자면 우리로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그만큼 있는데, 그 기준이 4인 기준 했을 때 24,300불 정도,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코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하면 행복한 나라예요. 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니까. 미국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을 잘렸는데 이 두 손마디가 잘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약지 이으려면은 5만 불, 이쪽은 15,000불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놈은 포기하고 이것만 있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이거 다쳐가지고 살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자기가 바늘로 굉장히 의료보험이 민간 의료보험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장성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체제가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체제고요. 미국은 복지국가를 이렇게 나누면은 복지의 후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집단으로 국가의 구성원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러는 생각보다는 개인의 책임,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이러한 사상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이 지도에서 이 빨간색이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거든요. 빈곤율이 높은 지역인데, 미국에서도 여기 뉴욕 있는 이쪽 도시화된 지역이나 북부의 상공업 지역보다는 남부의 농촌 지역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농촌 복지라는 것은 특별히 없었는데, 이제 그 책의 46페이지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1960년대, 70년대 이게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사회예요. 1960년대, 70년대가 모든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 빈부의 격차,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같은 전쟁에 대해서 반전, 반핵 이런 모든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회복지가 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농촌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 국가에서 복지를 농촌에 복지를 해주는 것은 아니었고요. 실천가들이 농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화가 되고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서 지금은 미국의 남부 지역, 미주리, 아칸소, 테네시주 이런 데가 학교에서 농촌 복지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대학원에서 농촌에서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또 실천을 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학교에서 농촌 복지에 관한 것은 전혀 안 배웠죠. 이거 오신 분들,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미 배우신 분들도 농촌에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정부에 의존을 해서는 문제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학과를 다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사회복지 발달사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가 과연 어떻게 발달해 왔냐. 그래서 뭐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 뭐 독일, 뭐 이런 나라의 사회복지 발달 역사를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아까 삼농을 얘기했잖아요. 삼농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여기 다산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이 얘기한 삼농은 농업, 농촌, 농민은 아니고 편농, 후농, 상농이에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세 가지가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한 게 첫 번째가 편농.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좀 기계화를 시켜서 농사를 짓는데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째, 후농. 농사를 지으면 이익이 남아서 이걸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된다 하는 요즘의 이 얘기하고 통하겠죠. 그 다음에 상농. 농사를 짓는 농민의 지위를 향상해서 이거를 농민이 자기의 생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영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는 삼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얘기를 하면은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는데 정약용 선생이 주장하는 게 여전제예요. 여전제. 옛날 중국의 고대 그 토지 제도를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얘기하는 게 정전제예요.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정전제. 이것은 사유지, 이거 가운데 것은 공유지.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일정 부분은 개인들이 농사를 짓고 가운데에 있는 토지는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그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이런 제도가 정전제인데, 사실은 이 제도가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중국에서 아주 정착된 제도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저기 우리나라 농업의 분리점에서 얘기했잖아요. 땅이 편탄하지도 않고 좁고 경사져 있고 해서 땅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구해갈 토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고 냇가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마을이 성립이 되는데, 이 여라는 것은 문 여자, 마을에 들어갈 때면은 옛날에 마을 입구에 문을 세웠는데 그거를 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를 여러 사람이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를 보면은 5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 아까 농사를 짓는 자만 전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전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토지 소유 원칙에서 자연 불악인 마을을 여라는 단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산과 계곡에 따라서 경계를 짓고, 이 여라는 건 한 30호가 모여 사는 마을인데, 이 여가 5개가 모이면 리가 되고, 리가 5개가 모이면은 방이 되고,
또 방이 5개가 모이면은 읍이 되는, 요즘에 농촌 마을에 좀 구조하고 비슷하죠. 리가 모여서 면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여의 토지는 누구냐? 여의 토지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여 사람들의 모두의 공동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장, 이 여의 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작업을 구분하고 작업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일한 사람들의 그 노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일일이 체크했다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자기가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 이러한 혁신적인, 아주 그 당시에 조선 왕조 체제에서 이 얘기하자면 아주 혁신적인 토지 제도인데 실제 적용이 되지는 못한 제도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학용 선생은 굉장히 뛰어난 사상가요, 선각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제도도 우리 역사에 보면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제도의 역사를 보면은 되게 우리의 전통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3가지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유교죠, 유교. 그 다음에 불교. 이 선교는, 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무속 같은 게 유불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유불도예요, 도교. 유불도가 되는 거고요. 일본은 여기에 유불신도, 신도라고 신사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게 각각의 그 종교의 공통점이면서 차이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좀 그 민간 신앙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이 유교가 우리나라의 그 농업뿐만 아니라 그 사상,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은 인구 센서스를 조사해 보면은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통계를 보면 동불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쪽, 여기 불교가 강세고요. 서기, 기독교가 강세인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나의 종교는 유교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 2%에서 1점 몇 프로가 나와요. 유교를 이게 종교냐 도덕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교라는 것은 윤리, 도덕, 뭐 아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교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종교성을 갖습니다. 종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구성 요소가 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내세가 종교의 첫 번째 요소고요. 이게 있냐 없냐. 그 다음 2번째가 믿는 사람들, 신도예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 3번째가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3번째가 신과 믿는 사람들 간에 직접 교류가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그거를 중재해주는 사람, 사제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의 3요소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 다 있죠. 기독교도 다 있죠. 유교는 이 3가지 요소가 나름대로 있어요. 유교가 이렇게 모시는 신은 누구냐 그러면은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문중에 제사를 지내는 때 이렇게 시제를 지내면 다 모이는 사람들이 말하면은 신도가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시제 지낼 때 가보면은 제관이 있어요. 초혼관, 중혼관, 정혼관 해가지고 제사의 순서에 따라서 충문도 있고 뭐 이렇게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세예요, 내세.
그러면 유교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건데요. 이게 혼이고요. 혼, 백이에요. 백인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 혼백이 같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태는 내 몸 안에 혼과 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혼은 뭐냐? 정신이고요. 이것은 백은 육체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구름 문자가 있듯이 혼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를 떠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육체는 백골이 돼서 땅속에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면은 조상님이 드시라고 이렇게 걸개에 장만을 해서 상을 올리는데 조상님이 오셔서 드시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것을 불러 모으면 되는 거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떠돌고 계시는 조상님의 혼이 그 연기를 타고 이렇게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혼을 일단 불러오고 초혼이라 그러죠. 혼을 초청하는 거. 그 다음에 땅속에 들어간 백골은 이렇게 수를 따라가지고 산소에 가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붓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하고 뭐 태주자 내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게 땅속에 있는 백을 불러오는 의식이 돼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시 불러와서 만나면은 조상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려놓은 것을 다 드시고 자손들의 절도 받고 그러고 끝나면은 다시 흩어져서 되돌아간다. 이런 스토리가 유교에서의 내세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조상님들은 여가 나예요. 나고 이로 가면 선조님이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나의 후손이니까 선조를 기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과제고요. 또 하나는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가문을 번창시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굉장히 과정이고 이거를 책임지고 일사불란하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부장. 집의 어른이 아버지가 이거를 탁 틀어잡고 이렇게 하는 게 가부장 제도. 그래서 이 가부장 제도가 농사를 지을 때도 과거 우리의 그 농사는 벼농사를 짓는데 관계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모내기를 못 하는 거죠.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일사불란하게 빨리 가서 후딱 모내기도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통솔을 하는 경험을 가지고 통솔을 하는 사람이 가부장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국가도 이렇게 왕이 아버지나 똑같고 결국 백성들은 이 가부장제 하에 가족과 똑같은 정치 구조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정치 구조였기 때문에 이 농업이라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그 다음에 이 가부장제라는 것을 갖는 것을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를 하는데 유교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가 많아졌지만은 정신 속에는 아직도 유교가 수백 년 내려왔더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존여비, 장유, 유서 이런 거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생각 중에 하나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게 우리의 의식 구조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유교를 잘 이해해요. 옛날에 비가 안 오면은 임금님이 다 내 탓이오.
그래서 임금님이 한 상 걸게 차려 먹는 것을 감선을 해요. 반찬을 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먹는 것도 검소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달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러한 구조가 우리나라의 중세의 역사인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한, 과, 고, 독 그러죠.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이 한과 고독 넷입니다. 호래비 환자, 부인이 없는, 그 다음에 과는 가부,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없는 자녀들, 그 다음에 독, 홀로 사는 노인, 이런 사람들이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자고, 국가에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좀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왕이 베푸는 시혜적인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복지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책임진다.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제도가 선 가족 보호, 우선은 가족이 책임을 지고 나중에 정 안 되면은 후 사회 보장이라는 이러한 복지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우리나라 복지 역사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고, 제가 농촌에서 복지를 공부하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멘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멘토.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본받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딱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분이, 저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요즘엔 노신공원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이름이, 거기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군 대장을 폭살시킨 독립운동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요 농촌운동가입니다. 농촌운동가여서 이분이 1908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어요. 교재 지금 53페이지 정도인데, 이분이 1926년부터 1930년까지 약 4년 정도, 이분 고향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이라는 건데 거기서 농촌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운동이 되게 애국개몽운동, 사회개량운동, 농촌경제 부흥운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애국개몽운동.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가 됐는데,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하려면은 농촌이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글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우쳐야 된다 해서 이분이 야학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독서에,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흔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책을 구해서 여러 사람이 돌려 읽고 이 얘기 토론을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농민의 의식을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이분이 만든 책이 이게 농민 독본이라는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책이에요. 농민 독본. 그래갖고 충남 예산에 가면 충이사라고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좀 더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농민 덕본에서 이렇게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분이 하신 게 사회 개량 운동.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이층계를 만들어서 서로 애경사에 상호 구조를 한다. 그 다음 올진회라는 걸 만들어서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은 청년들이 힘을 합하면은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다. 지금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그 다음에 수암체육회라고 해서 체력을 길러서 지덕체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이라든가 정정당당함, 그 다음에 체력, 친목, 친선을 도모해서 우리가 나라를 독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자.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덴마크의 그 농촌 활동을 본받아서 하신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부흥원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뭉쳐야 산다, 혁신해야 산다, 이런 건데 이게 월진의 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있던 것처럼 가운데에 무궁화가 있고 흰 바탕은 백이민족이고 세 줄은 삼천리, 금수광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백이민족이 한민족이 무궁히 발전을 하자, 이런. 다음 농촌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품앗이 제도, 농촌 구매조합,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축을 권장하고. 그래서 순회제도라는 것은 자본이 없어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배를 짤 수 있는 그 재료를 2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열심히 짜면은 한 필은 자기가 갖고 한 필은 재료를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 또는 돼지를 한 마리 받아가지고 그걸 열심히 자기가 키워가지고 새끼가 나면은 새끼는 자기가 또 그중에서 몇 마리를 갖고 온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 것이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그분이 농촌에서 하셨어요. 제가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2년에 비버리지의 보고서, 복지국가에 토석을 넣은 비버리지의 보고서, 결핍, 빈곤이죠. 그 다음에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게 비버리지는 복지국가로 가는데 5가지의 걸림돌, 5대 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핍을 해결하려면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연금제도, 건강보험, 그 다음, 무지를 타파하려면은 교육, 불결한 거 해결하려면 주택정책, 그 다음에 나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근로,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지만이 복지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5가지 엄청 외웁니다. 학교에서 이 5대 여학과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해갖고 이거 달달달달 외우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베버리지가 1942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은 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 거기. 1942년은 영국이 풍전 등화의 시기였어요. 유럽 전체가 독일의 손에 넘어갔고 오직 영국만 섬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데 독일군이 매일 섬으로 와서 폭격을 하고 나라가 곧 아주 전쟁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국민들한테 우리가 왜 독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절대 독일의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고 이겨서 이런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역사를 외우고 배운다고 해서 사실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별로 없는데, 여기 윤봉길 의사의 주장이 이겁니다. 낡고 더럽고 물들고 못생긴 것은 빈곤, 무식, 단결력의 부족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서는 안 되고 한꺼번에 다 해소해야 된다. 여기 주장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더 먼저 이거를 주장하신 거예요. 베버리제의 사상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막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아까 복지관의 미션에도 적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 다음 농촌의 개량과 농촌의 경제 부흥을 전개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단위로 했냐 그러면은 생활권 단위,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저는 이 세 가지, 특히 세 번째가 농촌에서 복지를 하려면 큰 단위에서 해서는 안 맞고요. 저의 소신은 아주 적은 단위, 마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통합적인 접근, 어떤 문제에 따로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모아서 접근을 하는 것과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엠파워먼트, 인파워먼트의 사회복지 실천, 소생활권에 기반한 농촌복지의 실천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비버리지를 배우는 것보다는 윤봉길 의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이런 활동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게 했었으며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를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꼭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버리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윤봉길 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활동을 했는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충남 예산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충의사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덕산면에 충의사를 가보니까 그 성역화를 잘 해놨더라고요. 사당이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사당 옆에가 무슨 온천이 있더라고요. 덕산 온천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이인을 기르는 사당하고 그 옆에 높은 온천 건물이 있어가지고 좀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거기 이제 기념관을 쭉 보고 왔으니까 좀 기념이 되는 기념품을 사가려고 거기를 가서 봤더니 기념품이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어디 속리산에 가면 파는 거 이런 거에다가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윤봉길 의사 희호가 써진 거 제가 7,000원짜리 대장부가 출강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생불한 이렇게 써진 장부 출가 생불한 장부가 집을 나가서 사나이가 집을 나가서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써진 희호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 군수님한테 바란다. 거기에다 제가 글을 썼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해남에서 왔고 내가 농촌복지를 공부하면서 윤봉길 의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충남 예산에 있는 것은 굉장히 지역의 자랑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와서 난 여기 와서 그분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좀 값비싸더라도 좋은 기념품이 있으면 사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농민독본 같은 것을 복제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4만 원, 5만 원에 팔아도 나는 살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월지내기 같은 것을 다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도 좋을 것 같다. 난 이런 것으로 좀 기념품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수학여행을 많이 올 텐데
예산에서 이런 분이 있었고 이분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농촌에 대한 사랑, 농민의 사랑 같은 걸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나눠줘도 이게 다 예산을 홍보하는 일이고 지역을 알리는 일이고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써갖고 올렸어요. 근데 한 달이 돼도 안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내가 또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때는 봤어. 그래갖고 답장을 쓰셨는데 그래도 우리 충의사는 다른 데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 것이고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이렇게 운영권을 넘겨줘서 하는 거라서 당장은 어떻게 어렵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글을 남겼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답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협에서 제가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부안에. 그런데 그날 농협 전라북도 지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대명 콘도라는 여기에서 남의 장소를 빌려갖고 하지만은 1년만 참으면은요 변산 격포에 450억을 들여가지고 수련관을 만들어서 내년에서는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길래 제 생각에는 그분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인사만 하고 가셔버렸어요. 근데 농협에서 수련관을 만들려면은 변산 격포에다 만들 일이 아니라 저는 아까 그 예산에 그 덕산 온천자리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농업에 대한 인식을 시키지 않으면은 지금 농업이 덩치는 많이 커졌는데요. 체력이 사실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학생 또 초등학생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농촌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농협을 지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될 건데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요 농촌 개혁을 운동을 하셨던 분이 두 분이에요. 대표적인 분이. 물론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그런 계몽활동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대표적으로 들면은 윤봉길 의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근데 두 사람은 같은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어요. 윤봉길 의사는 농촌의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민 교육과 공동생활 정신 함양을 통해서 농촌의 내부 구조를 개혁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산물의 증산, 농산물의 증산, 구매 조합, 국산품 애용, 부업 장려 같은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식이라고 그러죠. 상향식 운동 개혁을 하신 거에 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촌을 이상촌, 모범촌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새마을운동 같은 거하고 비슷하게 가옥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의 개선, 위생 증진,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예면적인 것을 근대화하자라는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 도덕교육과 근면성실한 직업 간의 중시, 이런 뜻을 이어받은 게 도산 안창호 선생 흥사단이라는 그런 단체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깨어있는 지식인이 주민들을 계몽을 시켜서 이러한 것을 이루자라는 것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이러한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덕육, 체육, 지육 이것을 삼육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덕을 쌓는 것과 인성교육과 체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두 분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학교 교육은 이거하고는 반대죠. 지육을 너무 강조해요. 수능을 몇 점 맞느냐, 내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성교육이라든가 체육 시간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우리 교육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독서 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향상시키자.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농촌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자 하는 점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창원 선생이 이렇게 농촌을 근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창원 선생의 강산 개조론이에요. 우리 조선 강산을 개조를 하자 이런 건데, 또 제가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제가 농촌 복지를 하는데 이렇게 멘토로 삼는다 그러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은 도산화 안창호의 강산 개조론을 본받들어서 4대강을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강산 개조론은, 그런 강산 개조론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인 것이지, 안창원 선생이 얘기하는 강산 개조론은 이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부를 튼실히 하면서도 예면을 잘 가꾸자라는 걸로 요약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이 이런 굉장히 농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농민 덕분에 쓴 글이에요. 이게 농민 덕분에 보면은 인사말, 예의, 또 조선에 대한 상식 같은 게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 농업에 관한 거. 그러니까 결국 농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농민은 세상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는 사람, 농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산업화가 돼갖고 농업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한 구절에가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에 대한 철학이 다 담겨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굉장히 그 독립운동가 이전에 농촌운동에 아주, 또 그때는 물론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 땅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지만은 복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농촌 지역사회 복지에 굉장히 선각자가 저는 이 윤봉길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윤봉길 의사의 뜻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월진의 회원인데, 거리가 멀어서 활동에는 참석 못하고 회비만 내는 회원이기는 합니다만은, 농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꼭 애국의 어떤 사회복지의 발전 이런 것보다는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했었던 이러한 역사를 저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사회복지 우리나라 발달사 부분에 나중에 윤봉길 의사가 이런 복지 활동을 했다는 것을 꼭 교재 과정에 들어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에 이제 56페이지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책 교재 57페이지 보면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농촌의 복지가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사회복지학 교재, 지역사회 복지론회가 그 당시에, 지금은 지역사회 복지론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배운 사회복지 교재 제목은 지역사회 조직론, CO로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 과목에 지역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새마을 운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데 지역사회 개발, 사회 계획, 사회 행동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모델이 있는 거죠.
이런 모델을 얘기한 사람이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지역사회 복지를 하는 데는 이런 세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고, 지역사회 계획은 전문가가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면은,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사람들을 거기를 따라가는 방법은 사회 계획. 그 다음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행동에서 뭐 모델 A, B, 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 운동을 이 지역사회 개발에 아주 대표적인 모델로 한때 교과서에가 이게 실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는 이거 싹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과서에 실렸던 이유는, 요즘도 그 교과서에 친일 문제, 5.18을 넣니 뺐니 이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입김에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는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교과서에는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부터 잘잘못을 배우는 게 역사 교육의 목적인데,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무엇을 넣었다 뺐다 이걸 이렇게 미화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데,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정권의 입김이 좀 있어가지고 교재에 실렸다가 정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니까 빠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운동이 농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많지만은, 또 반대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새마을운동은 이것처럼 주민들이 합의해서 참여를 한 운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위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 행동이었고, 나중에는 정권을 연장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홍보를 하는 간변단체화 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모델이 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정부 주도의 새마을 사업이 해방 이후에 농촌의 문제를 개입을 했던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농업이 개방이 되면서 최근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라든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재원만큼 효과를 봤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게 그 원인으로는 크게 60페이지 정도의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농촌의 문제를 개입할 때는 농업, 농촌, 농민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중앙 부처 간에 또는 그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 간의 연계라든가 조정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커다란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될 공통의 목표를 정해놓고 세부 사항이 정해졌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얼마나 났었느냐,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보다는 얼마나 이 예산을 투입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이 농촌의
그 삶의 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 그러니까 농촌에도 개발을 하고 뭘 짓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은 뭐 그 농기구 보관 창고 같은 거 마을마다 많이 생겼죠. 또 농로를 다 포장하고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도 농기계 보관 창고 있지만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싼 농기계는 전부 다 자기 집에다 보관하고 결국은 농촌에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건물이 생기고 하드웨어가 생기고 그거를 관리하는데 부담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설치하는데 이득은 누가 받느냐? 그걸 건축하는 사람이 본셈이 되는 거죠. 또 농촌 마을을 전부 다 농로를 세면으로 포장을 했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런 돈이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예산이 많았다는 점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촌 복지에서 삼농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1페이지까지 한 내용이 이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 사회에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을 하는 조직이 되려고 그러면은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서 정말 도움이 현재 필요한 사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곳이 저는 농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고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인가 2007년에요. 그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 해외 연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남군의 공무원 셋, 민간기관 셋하고 6명이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요. 농촌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의 농촌회를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거기 일본 히로시마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때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샘물교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만난 일본 교수가 그 샘물교회 아프간 인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문제점이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얘기를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 첫 번째, 언론의 문제. 자기 나라 사람이 지금 20몇 명이 잡혀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기자가 현지를 가지도 않고 자기 나라 시각으로 그 사태를 보도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뉴스를 하는데 CNN에서 어쩌고 저쩌고 일본 NHK에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 나라에서 보도하는 이런 언론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언론인데 한국의 언론은 좀 그런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대학. 그 교수가 일본 교수가 한국 영암에 와서 한 10년간 한국 마을을 계속 조사를 했어요. 매년 여름방학 때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 농촌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왔는데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현장에 없더라 이거예요. 전부 다 연구한답시고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 주는 영역이 있잖아요. 연구 돈 받고 하는 연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 이 현장에 가서는 볼 수가 없더라. 그
한국 대학의 문제점, 모든 것 1등이 서울대학교인 것은 한국이 이게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농가대학은 어디 학교가 제일로 유명한 학교가 돼야 되냐 그러면은 전남대 정도가 한국에서 농가대학은 최고의 대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로 가깝고 바로 가서 연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에서 연구를 하려면은 전부 다 전남대학교를 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농업을 연구를 하든 의학을 연구를 하든 법학을 연구를 하든 전부 다 무조건 서울대가 1등인 학교는 이것은 대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분 얘기에 공감을 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서울에 있으면은요, 농촌 사정을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된 체감도가 한참 늦어지고 전달 속도가 늦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제가 그분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는 게 백문이불여일견이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현지 주민의 그래서 세 가지의 현장, 현지 주민,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농촌 복지를 하는 데서 똑같이 적용되는 이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고요. 자, 62페이지. 농촌의 사회 문제. 그 63페이지 표를 보면은요, 연도별 농촌 인구의 분포. 1970년대에 인구가 3,100만인데 농촌에가 1,800만이 살고 도시에 1,200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59%, 도시에 41%가 살았는데 2010년 최근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농촌에 870만에서 18%가 살고요, 도시에 3,900만이 살아서 81.9%가 농촌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된 것은 특히 농촌에서 청년, 장년, 젊은 사람들이 이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뭔가를 개혁을 해보고 혁신을 해보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표 9를 보면 64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의 노인 인구가 1990년대는 9%였는데요. 2010년에 20.6%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결국 농촌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늘어난 거죠. 훨씬. 그러니까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고요. 표 10에 보면은 호당 인구가 70년대 5.8명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2010년 통계에는 2.6명이니까 거의 농촌이 부부 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거나 부부가 살아도 자녀들은 다 밖에 나가서 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재생산. 이게 생산하고 우리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은요, 이거 빚이 되기 때문에 점점 다음에는 살림을 줄여야 되죠.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
쓸 돈이 줄어들고 빚을 갚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농촌이 계속 발전하려 그러면은 생산이 소비보다 많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지만이 그 남은 걸로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더 확장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점점 농촌이 축소돼서 아까 그 농촌에서 배웠지만 한계 진락 상태에 이르게, 이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기감이 들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11, 총 결혼 건수에서 이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009년에 총 결혼 건수의 8%가 결혼 이주 여성이 이주 여성의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사는 주위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0대, 처음에는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필리핀 여성들이 되게 종교 계통으로, 통일교 계통으로 해서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 필리핀 다음에는 중국 교포 또는 중국 한족 여성들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베트남 여성들이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아까 제가 유교 이 얘기했는데요. 유교 사상이 지배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를 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과거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하고 비슷하게요, 장유유서, 어른을 공경하는 이러한 문화라든가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농촌에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적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베트남 여성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온 사람들은. 해남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온 여성들이 20대예요. 20대인데 결혼을 한 남편은 기본이 40대,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아버지는 이제 노인의 반열에 접어들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가정이 부자이지 않는 한은 빈곤이 대물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또 다문화 가정은 늘어나는데 사회적인 대책이 별로 안 서 있어요. 제가 그 방학 때 해남에 등대원이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다문화 여성들 한글 교육을 제가 3년, 4년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 하루는 베트남 여성이 눈이 이렇게 포렇게 멍들어가지고 왔어요. 멍들어가지고 왔어요. 왜, 어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남편이 때려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여성을 미워해서 때린 게 아니라 화가 복받쳐서 때렸는데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까 쌀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밥을 하면은요, 날이 덥고 또 쌀에 그 찰기가 없으니까는요, 밥을 줄 때 일부러 밥을 해가지고 식혀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준대요.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남편이 저녁 늦게 일하고 왔는데 밥을 해가지고 식혀놨다가 우리 쌀로 한 밥을 남편 준 거예요. 우리 쌀은 점착력이 있고 전분이 많아가지고 밥이 식히면은 밥맛이 떨어지고 이런 거죠. 남편이 성질이 난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다가 네가 나를 밥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모르니까 사실은 서로 생각해가지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문화를 모르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겪게 되는 거죠. 저기 필리핀 여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본이 고졸 이상이에요. 대학을 나온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요. 좀 발음은 좀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교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말을 잘못 배우냐. 저는 그러니까 구어하고 문어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배우면은요 말이 엉터리예요. 존댓말이 아니라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식의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 이게 생전에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질 높은 언어 생활이 아니라 수준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가르칠 때는 저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저녁에 가서 아침하고 저녁에 뉴스를 꼭 보면은요. 뉴스는 표준말이잖아요. 표준말이니까 공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 자기 나라 소식도 볼 수도 있고 도움이 돼요. 뉴스를 진짜 말귀가 트인다고 그러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이 알아먹게 들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열심히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나운서가 뭐라 하는지 말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이 들으면 그게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쓰는 문어체. 그래서 제가 일기 같은 걸 쓰기를 권장합니다. 하루에 세 줄이 됐건 네 줄이 됐건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오늘은 무엇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배우는 것을 연습을 해서 쓰는 거 잘못된 것은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이 돼서 체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어체를 잘 쓰면은 나중에 말을 배우는 것은 훨씬 쉬워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되면은 언어가 되면은 좀 더 높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말을 반말 찍찍하고 하면은요 이거 어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일밖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농촌에서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나가서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고 집안은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 농촌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온 다문화 여성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여기저기서 요즘 다문화 정책을 만나니까 월요일 날은 여기 가고 화요일 날은 저기 가고 일주일 내내 다니는데 한 번도 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남편하고 시부모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뒷단위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득의 문제. 거기 1970년에서 2008년까지의 도시농촌 간 연간 소득의 변화인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통계청 데이터를 뽑았는데 데이터를 뽑는 기간마다 사실은 다 틀리더라고요. 이 소득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공통되는 게 쌀을 자급한 19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 초에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이 거의 비슷해졌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경우에는 도시가 100이라고 봤을 때 농촌이 도시의 65.3%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표 13번의 도시와 농촌 간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수급 비율. 전국 평균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비율이 4.4%인데 대도시는 3.4%, 중소도시 4.2%, 농어촌이 9.3%입니다. 근데 수급자가 되는데 농어촌이 더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뭐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같은 게 농촌에 땅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요. 농촌의 빈곤 비율이 훨씬 더 실제 통계보다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 간접 자본의 차이. 도로 포장률 농촌 61%, 도시는 94%. 도시는 거의 다
도로 포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농촌은 61%,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률, 도시 97%, 농촌 56%.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을은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그냥 이 통에다가 물을 받아 넣는데 이 소독약이 그냥 여기서 자동으로 시간대로 그냥 투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냥 이 물을 가정까지 배관을 해서 그 물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농촌이 취약해요. 왜냐 그러면은 지하 한 150m, 200m 정도 팠으면 안전한데 이 농촌의 지하수라는 게 수심이 낮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농약이라든가 그 비료 이런 게 농업용수를 대느라고 여기저기 막 뚫어놓은 폐공을 통해서 이게 흘러들어가지고 전체가 오염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농촌 지역에 따라서는 지질에 따라서 방사능이 나오는 암석층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가 방사능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은 유난히도 암이 많은 마을, 이런 마을은 식수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식수에 방사능 성분이 과다하게 있게 될 경우에 이런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을 도시에서 먹는 상수도는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농촌에서는 전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끌어올려하고 그냥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 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겨울물을 그냥 먹어도 됐었거든요.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깨끗. 우리나라 물은 하강암층이라 이렇게 산에서, 우리나라 산지가 한 70%니까 비가 오면은 산에 그 흙이라든가 쌓인 낙엽 같은 거에 물을 품고 있다가요, 이렇게 날이 가물면은 산하고 땅하고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중력의 차이로 의해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우리나라 물 좋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면은요, 중국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가 되게 새카매요. 이가 이렇게 검습니다. 그것은 물에가 석회질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물 때문에 물이 이렇게 물 영향으로 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새카마고. 또 일본 사람들 가보면은 유난히도 덧니가 많은데 이가 또 안 좋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화산지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처럼 물이 밑으로 잘 빠져요. 그 물은 많지만은 사실은 물에도 그냥 맹물이 아니라 물도 유기물이 있고 미네랄이 있는 건데, 일본의 물은 미네랄 성분이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물. 사실은 영양적으로는 안 좋은 물.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이 좋은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다 오염이 돼서 그냥 먹을 수 없는, 이렇게 된 게 농촌의 커다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시 농촌 간의 시설의 분포. 이것은 서울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시군 구별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고용, 보건에 관한 시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보면은 거의 100% 이상 시설이 지자체별로 있냐 없냐를 조사한 건데요. 농촌에 보면은, 농어촌에서는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100%를 제외하고는, 노인시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평균에 훨씬 미달하는, 사회복지의 인프라가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표 16페이지 의료기관과 병상수. 도시의 의료기관이 4만 9천 개, 병상수가 39만 4천 개 있는 게에 비해서 농촌은 4,500개의 병상수가 5만 1,000개.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둘이 바뀌었는데요. 도시에가 91%, 88%가 몰려있고 농촌에
10% 정도에 밖에. 그러니까 도시에 비해서 농촌은 의료시설도 열악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농촌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숫자가 줄어서 애를 낳지도 않지만은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요. 애를 낳으려 그러면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도시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표 7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을 거기 부문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기 쭉 보시면은 생활환경, 간이상수도나 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그 다음 여러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LNG 사용하시지만은 농촌은 지금도 LPG나 연탄을 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LNG에 비해서 LPG가 훨씬 비싸요. 거기에다가 농촌에는 언거리를 배달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또 5,000원, 10,000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비싼 셈이에요. 그 다음 주택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의 질의 문제. 쓰레기나 하수처리 문제.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해수를 안 해가기 때문에요. 대부분 농촌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그냥 집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닐 같은 걸 다 막 태우고 밭에서 그 멀칭이라고 그러죠. 작물 심고 풀 안 나기 위해서 깔았던 비닐 같은 것도 다 해수를 해가야 하는데 빨리빨리 해수 안 해가니까 그냥 그것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은 그 비닐을 태우면 거기에서 다이옥신이라든가 환경 오염 물질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나 대중교통의 문제. 큰 마을은 1시간에 한 대, 사람이 적은 마을은 하루에 3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요. 차가 없으면 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밖에를 안 나가든지 자기 차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교통비도 문제고요. 오염원, 농약, 비닐, 그 다음에 농촌 주택에 전부 다 지금 새마을 운동의 덕에 스레트를 전부 다 입혀놔서 스레트가 성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염원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노인분들 자살이 꽤 많습니다. 근데요, 자살을 기도를 하시면 치명적이에요. 왜? 농약병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냥 드시면은요, 그 회생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농약 같은 것도 사실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농약이 하얀 색깔이기 때문에 그게 부침개인지 밀가루인지 알고 그걸로 부침개를 해 드셔가지고 사고가 난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안전관리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농촌의 부채 증가,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아까 떨어진다는 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건 의료기관의 서비스 불충분. 농촌에 가면은 군에는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훨씬 또 떨어진 시골 마을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료원 1인, 여기는 보통 지금 의사선생님 2분에다가 공무원 3명, 외과의사, 치과의사가 있든지 외과의사하고 한의사가 있든지 큰 면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면은 의사선생님 혼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보건소도 좀 바꿔야 돼요. 근무 시간을 농번기 때는요 9시부터 5시까지 하면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번기 때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어디 가서 놀으라 그러고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사실은 근무를 해야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낮에 하면은 일단 일이 바쁘니까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도 농촌의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농촌에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을 막 졸업했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 선생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대 기간만큼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이라 그러죠. 좋은 선생님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또 농땡이 피는 사람들도 많아요.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통 안 나와. 손님 왔다고, 환자 오셨다고 전화하면 잠깐 나왔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나마도요, 그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그분들 중에는 낮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응급실에 아르바이트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국가에서 급여를 주고 하는 거니까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자기가 맡은 지역의 농어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도 사실은 요새는 부족해요. 공부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잘하다 보니까는요, 의대에 들어가는 비율이 여학생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군대 대신에 복무할 자원이 부족해서요, 이렇게 교체기가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한 의사 선생님이 2개면을 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각 지자체가 돈을 냈어요. 분담금을 내서 자치의과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뭐 해남군, 영암군, 곡성군 이런 데가 일정 부분 돈을 냈다 이거죠. 그래갖고 대학을 세웠어요. 현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이 100명 정도인데 자기가 돈 낸 현마다 2-3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경쟁을 봐가지고 2명, 3명이 여기에 합격을 하니까 학력의 질은 좀 불균형하죠. 어디 쪽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자기 지역 출신에서 의사 선생이 이 대학에 들어가서 3명은 나온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6년간 납부금이 한 2,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를 학교를 졸업해서 의사 선생이 되면은 9년간 이 지자체가 지정한 병원이나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를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자치의과대학을 좋으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임상이 이를 양성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지역의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근무를 시키는 제도도 있던데 저도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농촌에 공부는 잘하는데 의대 갈 돈이 없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 선생이 돼서 자기 지역에 와서 또 9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대개 9년 동안 근무한 사람 중에서 70%는 그 지역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쨌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요새 의대에 가는 것은 다 상류층 자제들이고 또 의대를 졸업해도 돈이 되는가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정형 이런 데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도농 간의 학력 격차. 고등학교 때 농어촌 특별재정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걸 메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합반을 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체육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세 학교를 근무를 하세요. 순회교사.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상치교사라 그러죠. 국어 선생님이 국사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수학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학생들의 학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유학 비용 통학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도시로 아이를 보내면은 아이한테 들어가는 유학 비용이 굉장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적성 교육에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의 공적 연금 제도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요. 국민 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관이 없으니까,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 정보 문화, 정보의 수준이 낮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아주 문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화관이 없으니까 저도 영화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강주까지 와서 봐야지, 강주나 목포 가서 봐야지, 해남에서 영화 볼 기회는 없어요. 영화 볼 기회는 그 문화의 집 같은 데서 3,000원씩 내고 보는 영화를 이렇게 해갖고 와서 틀어주지 않는 한은 지역에서 영화 보기 힘드는 거죠. 목욕탕도 없습니다. 면 단위에도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하려면 업 단위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농촌의 문제는 조성가정, 외지에 나간 자녀들이 이혼을 함으로써 그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 키우는 조성가정,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이 됐는데 농촌에 그런 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지금 현재 농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 78페이지하고 제가 농촌 주민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농촌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느냐, 무작위로 써서 내보시라고 하고 그걸 그냥 가감없이 정리한 게 79페이지에 있는 농촌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뭐 거기 쭉 보면은 글쎄 그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은 조금 과하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덮던 이불이 있잖아요. 솜이불.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젊은 사람이 덮기도 무거워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덮으면 무거워서 잠을 하는데요. 그거 솜이불 같은 경우를 옛날엔 솜 타는 집 해가지고 솜을 새롭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하면은요 요즘에 최신식 이불 한 3채 정도가 나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겉에 이불부만 바꿔주면 아주 고급스러운 이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곰팡이 피고 그러면 막 그런 걸 다 태워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농촌에서 해볼 만한 복지관 같은 데서 그런 이불을 수거해다가 이게 새롭게 타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게 많습니다. 야광 조끼. 딱 지금쯤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5시, 6시 넘어가면은 훨씬 저녁보다도 더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농사일 마치고 오는 경운기라든가 농사일 마치고 오는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입는 야광 표시가 된 조끼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그 기타에 보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TV 드라마, TV 드라마를 열심히 보기는 하는데 보고 나면 왠지 좀 허전하죠. 나하고는 안 맞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나마 전원일기 같은 거 대응 프로그램인데 그런 게 없어지고 너무 도시에 화려하고 또 그것도 사실은 도시에 꼭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가공의 것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농촌 분들이 이렇게 했고요.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요, 노인 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도라고 있죠. 건강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장기 요양보험의 등급 A인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목욕이라든가 가사 지원을 하는 서비스에서, 일주일에 27시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수급자는 무료이지만은 일반 주민은
자기가 20%를 부담해야지만이 이게 바우처 이용권이 생성이 되면서 한 36,000원 되는데 그게요, 바우처 카드가 나오면은 발행하는 기관이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농촌에가 일단은 국민은행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의 특성이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입금하고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 같은 걸 할 때도 이 정책 담당 지원자가 세밀한 분이라 그러면은 도시는 국민은행 해도 상관없고 농촌은 우체국이나 농협에다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농협에서 찾아서 농협에다가 입금을 해달라고 하면은 되는데 그런 거 전부 여러 가지 좀 이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 이런 것도 그 교재라든가 교육 내용 또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도시에 홀로 사시는 노인 중심, 농촌은 좀, 그리고 농촌은 원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하루에 여러 사람을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기름값 비싸면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서 받는 급여가 50 내지 60만 원인데 기름값이 절반 이상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